2025년 여름 베를린 중심부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죠. 이곳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4개의 전혀 다른 독일을 목격했어요. 1871년 이 문을 통해 독일 제국의 군대가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죠. 1918년 패전한 군인들이 이 문을 통과하며 돌아왔어요.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1945년 소련군이 이 문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독일은 지도에서 사라졌죠. 1990년 동독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문을 통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장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한 나라가 150년 동안 4번이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3번은 세계를 위협했고 3번 모두 무너졌죠. 그리고 4번째는 유럽의 리더가 되었어요. 이번엔 전쟁이 아니라 경제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이 3번이나 무너졌다 일어선 이야기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철혈제상이 3번의 전쟁으로 나라를 통일한 이야기. 젊은 황제의 야망이 세계대전을 불러온 순간. 화가 지망생이 세계를 불지옥으로 만든 12년. 그리고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요. (1862년 9월) 프로이센 왕 비렐름 1세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회가 군비 증강 예산을 거부했어요. 왕은 고민 끝에 한 남자를 불렀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는 이름의 정치가였죠. 47세의 비스마르크는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그는 의회 연단에 섰어요. 그리고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현 시대의 중대한 문제들은 연설과 다수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과 피로만 해결됩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진심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독일이라는 통일 국가가 없었습니다. 39개의 크고 작은 왕국과 공국, 자유시로 나뉘어 있었죠. 독일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졌지만 300개가 넘는 국가로 쪼개져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들은 통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독일 정신으로 통일하자. 문학가들은 외쳤습니다. 독일 문화로 하나가 되자. 비스마르크는 냉소했어요. 그런 건 통하지 않아. 필요한 건 힘뿐이야. 1864년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덴마크였어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라는 지역을 두고 싸웠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해서 덴마크를 공격했죠. 전쟁은 7개월 만에 끝났어요. 덴마크가 항복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미소 지었어요. 봐라, 철과 피가 통했지? 2년 뒤 더 대담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가 상대였어요. 방금 전까지 동맹이었던 나라죠.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의 맹주였습니다. 수백 년간 독일 지역을 지배해온 강대국이었어요. 비스마르크는 계산했습니다. 독일을 통일하려면 오스트리아를 밀어내야 해. 1866년 6월 프로이센군이 공격했습니다. 퀘니히그레츠 전투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7월 3일 22만 명의 프로이센군과 21만 명의 오스트리아군이 충돌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이제 총이라는 후장식 소총이었습니다. 분당 7발을 쏠 수 있었죠. 오스트리아군의 전장식 소총은 분당 한두 발밖에 못 쏘서요. 전투는 학살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무너졌어요. 단 7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7주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비스마르크는 승리했지만 관대했어요. 오스트리아에게 영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군들이 항의했죠. 왜 빈까지 진격하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는 대답했어요. 나중에 오스트리아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870년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프랑스였어요.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는 제2제국이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알고 있었죠. 남부 독일 국가들을 프로이센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공동의 적이 필요했어요.
프랑스가 바로 그 적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교묘하게 프랑스를 자극했어요. 엠스 전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프랑스 대사와 프로이센 왕의 대화 내용을 비스마르크가 편집했죠. 마치 양쪽이 서로를 모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전보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파리에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전쟁이다. 1870년 10월 19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의도한 바로 그대로였죠. 전쟁은 프랑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조직도 더 나았고 철도로 빠르게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9월 1일 스당 전투에서 프랑스군 10만 명이 포위되었어요.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직접 전선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프랑스 황제가 항복했어요. 프랑스 제2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파리 시민들이 저항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파리를 포위했죠. 4개월간의 포위전이 이어졌어요. 파리 시민들은 굶주렸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잡아먹었어요. 쥐를 먹고 가죽을 삶아 먹었습니다. 1871년 2월 파리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1871년 2월 18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소는 베르사유 궁전이었어요. 루이 14세가 지은 프랑스 왕궁의 거울의 방에서요. 프로이센 왕 비렐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는 실이 열렸습니다. 프랑스의 심장부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어요. 프랑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기 위해서였죠. 독일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인구 4,100만 명의 거대한 나라였어요. 유럽의 중심에 강력한 국가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불안해했어요. 특히 프랑스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독일이 프랑스에게서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았거든요. 석탄과 철이 풍부한 산업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굴욕을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되찾을 거야. 비스마르크는 이제 평화를 원했습니다. 독일은 충분히 크다.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은 필요 없어. 그는 복잡한 동맹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러시아와도 조약을 체결했죠. 목표는 하나였어요.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유럽의 평화를 유지했어요. 철혈제상이 평화의 설계자가 된 아이러니였습니다. 1888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3월 9일 독일 황제 비렐렘 1세가 90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3세가 즉위했습니다. 문제는 프리드리히가 후두암 말기였다는 점이었죠. 그는 99일 만에 죽었어요. 6월 15일 29세의 젊은 비렐름 2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비렐름 2세는 야심이 넘쳤어요. 그는 비스마르크를 싫어했습니다. 저 늙은이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나는 세계 제국을 원한다. 비렐름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였어요. 영국 해군을 질투했습니다. 우리도 거대한 함대를 만들자. 1890년 3월 비스마르크는 해임되었어요. 72세의 노재상이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잡지 펀치가 유명한 풍자화를 실었어요. 뛰어내리는 조종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배에서 내리고 비렐름 2세가 혼자 조종대를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뒤에는 유럽 대륙이라고 쓰인 바다가 보였어요. 예언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24년 후 그 배는 빙산에 충돌할 거였으니까요. 비렐름 2세의 정책은 공격적이었습니다. 해군을 증강했어요. 식민지를 늘리려 했죠. 다른 유럽 국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영국이 경계했어요.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프랑스와 러시아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와 협상협정을 체결했죠. 독일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암살당했어요.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쏜 총이었죠. 이 사건이 도미노를 무너뜨렸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편에 섰죠.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이었어요. 영국은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는 조약 때문에 참전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을 실행했어요. 벨기에를 통과해 빠르게 프랑스를 격파한 다음 동쪽으로 돌아 러시아를 상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어요. 독일군이 프랑스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파리까지 40마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른 강에서 프랑스군이 반격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멈췄어요. 양측 모두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참호전의 시작이었죠. 전쟁은 4년간 계속되었어요. 북해에서 스위스까지 700km에 걸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진흙 속에서 싸웠어요. 기관총과 독가스,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전쟁은 산업화된 대학살이 되었죠.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와 싸웠어요. 탄넨베르크에서 독일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너무 컸고 인력은 거의 무한했습니다. 독일은 양면 전쟁에 지쳐갔어요. 영국의 해상 봉쇄로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졌습니다. 1916년 겨울은 순무 겨울로 불렸어요. 독일 국민들이 순무만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3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1917년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전쟁을 선포했어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어요. 4월 6일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독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한편 동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새 정부가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1918년 3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독일은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서부 전선에 투입했어요. 충계 공세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어요. 독일군이 파리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너졌어요. 보급이 따라가지 못했고 병사들은 지쳤으며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이 대규모로 도착하고 있었어요. 8월 8일 아미엥 전투에서 독일군이 대패했습니다. 루덴도르프 장군은 이날을 독일군의 검은 날이라고 불렀어요. 독일군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9월부터 연합군이 계속 진격했어요. 독일군은 후퇴만 했습니다. 10월 다른 전선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불가리아가 항복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했으며 터키도 항복했습니다. 11월 초 독일 킬 항구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전쟁이 끝나가는데 왜 죽어야 하냐는 거였습니다. 반란이 전국으로 퍼졌어요. 12월 9일 베를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비렐름 2세는 퇴위했어요. 그는 기차를 타고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독일 제국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12월 11일 오전 11시 휴전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독일은 패배했습니다. 200만 명의 독일 군인이 죽었어요.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독일 영토는 침공당하지 않았는데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등 뒤에 칼이 꽂힌 것이다. 독일군이 배신당해서 졌다는 거였죠. 이 신화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거였습니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화조약이 서명되었습니다. 48년 전 독일 제국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번에는 독일이 굴욕을 당할 차례였습니다. 조약 내용은 가혹했어요.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에 반환되었고 서부 프로이센은 폴란드에 넘어갔어요. 독일 영토의 13%가 사라졌습니다.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되었어요. 탱크, 잠수함, 군함, 항공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가 되었죠. 가장 치욕적인 것은 제231조였어요. 전쟁 유죄 조항이라고 불렸습니다. 독일이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1320억 금, 마르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독일 대표단이 조약서를 받았을 때 그들은 경악했어요. 이건 평화조약이 아니라 사형 선고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전쟁이 재개될 거였으니까요. 6월 28일 오후 3시 독일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베르사유 조약이 성립된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우파는
공화국을 11월의 범죄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좌파는 완전한 혁명을 원했어요. 경제는 엉망이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고 산업은 파괴되었으며 실업자가 넘쳤어요. 1923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아침에 빵값이 1마르크였다면 오후에는 100만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수레에 담아 다녔어요. 어린이들이 돈 뭉치로 블록놀이를 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었죠. 중산층이 파산했어요.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1929년 더 큰 재앙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독일을 강타했어요. 실업률이 30%를 넘었습니다.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절망이 독일을 뒤덮었죠. 사람들은 답을 찾았어요. 누군가가 이 혼란을 끝내주길 원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빈 미술 아카데미에서 2번이나 떨어졌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전쟁이 그의 인생이 되었어요. 1918년 10월 영국군의 가스 공격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병원에서 독일의 항복 소식을 들었죠. 그는 울부짖었어요. 배신이다! 등 뒤에 칼을 꽂았어! 전쟁 후 히틀러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920년 나치당이라는 작은 정당에 가입했어요. 놀라운 연설 능력으로 빠르게 당내에서 올라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독일이 진 게 아니다. 배신당한 거다.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을 팔아넘겼다. 베르사유 조약은 불법이다. 우리가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다. 절망한 독일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매력적이었어요. 히틀러는 적을 제시했습니다. 유대인, 공산주의자, 바이마르 정치인들이었죠. 그는 영광을 약속했어요. 독일은 위대한 나라다. 우리는 배신당했지만 다시 일어설 거다. 1933년 2월 30일 히틀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민주주의가 사라졌어요. 국회의사당이 불에 탔습니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의 짓이라고 주장했죠. 긴급 명령으로 시민의 자유를 정지시켰어요. 다른 정당들을 금지했습니다. 1934년 8월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었어요.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를 합쳐 총통이 되었습니다.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했습니다. 군대를 재건했어요. 1935년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1936년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켰어요. 조약 위반이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망설였어요. 또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 히틀러는 이것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1938년 3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어요. 안슐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 중 많은 이가 환호했어요. 9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요구했습니다. 독일계가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미넨 회담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약속하시죠? 영국 총리 체인벌린이 물었습니다. 히틀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죠. 1939년 3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나머지를 점령했습니다. 약속을 깼어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깨달았습니다. 히틀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폴란드를 보장했어요. 폴란드를 공격하면 전쟁이다. 히틀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939년 8월 23일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치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겁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손을 잡았어요. 적대적이던 두 나라가 동맹을 맺다니 비밀 조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를 나눠 갖기로 한 거예요.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폴란드는 4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독일군의 전격전이었어요. 탱크와 항공기가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9월 17일 소련도 동쪽에서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폴란드는 양쪽에서 공격당했습니다. 9월 27일 바르샤바가 함락되었어요. 폴란드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940년 5월 10일 히틀러는 서쪽을 공격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프랑스로 진격했습니다. 모두가 1차 대전처럼 긴 전쟁을 예상했어요. 마지노선이 프랑스를 지켜줄 거야.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우회했습니다. 아르덴 숲을 통과한 거예요. 탱크가 숲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독일군은 해냈습니다.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했어요. 세계 최강이라던 프랑스군이 무너진 겁니다. 6월 22일 항복 조인식이 열렸어요. 장소가 상징적이었습니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한 바로 그 기차 객차였어요. 히틀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작은 춤을 춰서요. 복수의 순간이었죠. 이제 영국만 남았습니다.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준비했어요.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공권을 장악해야 했어요. 영국 공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영국을 폭격했어요. 런던이 불탔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은 버텨서요. 레이더와 스피트파이어 전투기가 독일기를 격추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가 라디오로 연설했어요.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버텼어요.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이었죠. 1941년 6월 22일 새벽 3시 역사상 가장 큰 침공이 시작됩니다. 300만 독일군이 소련 국경을 넘은 거예요.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확신했어요. 10주면 소련은 무너진다. 소련은 문짝 하나 발로 차면 무너질 판잣집이야.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어요. 독일군이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민스크, 스몰렌스크, 키예프가 함락되었어요. 10월에는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했습니다. 크렘린의 첨탑이 망원경으로 보였어요.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날씨가 바뀌었어요. 비가 내렸고 진흙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이 멈췄어요. 12월 러시아의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40도였어요. 독일군은 겨울 장비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어요. 총이 얼어붙고 탱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말들이 죽었습니다. 12월 5일 소련군이 반격했어요. 시베리아에서 온 신선한 병력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후퇴했어요. 히틀러의 전격전이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2년 8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볼가 강변의 산업도시였어요. 독일군은 이 도시를 점령하려 했고 소련군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5개월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가전이 벌어졌어요. 건물 하나하나, 방 하나하나를 두고 싸웠습니다. 한 건물의 지하실에는 독일군이, 1층에는 소련군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서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24시간이었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이었죠. 1943년 2월 2일 독일 제6군이 항복했습니다. 30만 명의 독일군 중 9만 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죽었습니다. 전쟁의 전환점이었어요. 이제부터 독일은 후퇴만 했습니다. 한편 다른 전선도 열렸어요. 1943년 7월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9월 이탈리아가 항복했습니다. 무솔리니는 도망쳤다가 독일군에게 구출되었죠. 1944년 6월 6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겁니다. 15만 명의 병력이 상륙했어요. 해변은 지옥이었습니다. 독일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지만 연합군은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8월 파리가 해방되었어요. 연합군이 서쪽에서, 소련군이 동쪽에서 독일로 진격했습니다. 1945년 4월 소련군이 베를린을 포위했어요. 거리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두고 마지막 전투가 펼쳐졌어요. 4월 30일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도 함께 독약을 먹었어요. 시체는 불태워졌습니다. 5월 2일 베를린이 함락되었어요.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6년간의 전쟁이었어요.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5,5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 전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가장 큰 대가를 치렀죠. 700만 명의 독일인이 죽었고 도시의 70%가 파괴되었으며 나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베를린은 지옥이었어요. 거리는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물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벽돌을 한 장씩 옮기고 있었어요. 잔해의 여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살았어요. 굶주림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연합국은 독일을 4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각각 점령했습니다. 베를린도 4개 구역으로 분할되었죠. 처음에는 임시 조치였어요. 독일이 회복되면 다시 통일시키자.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1948년 6월 소련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모든 육로를 봉쇄했습니다. 20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이 고립되었어요. 미국은 대응했습니다. 베를린 공수작전이었어요. 비행기로 식량과 물자를 날랐습니다. 11개월간 27만 번의 비행을 했어요. 하루에 평균 8,000톤의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련은 결국 포기했어요. 1949년 5월 독일이 공식적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쪽은 독일 연방공화국이 되었어요. 수도는 본이었습니다. 동쪽은 독일 민주공화국이 되었죠. 수도는 동베를린이었어요. 같은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진 겁니다. 가족이 헤어졌어요. 한 도시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독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마셜 플랜 덕분이었습니다. 140억 달러가 유럽 재건에 투입되었고 독일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일인들의 근면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경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어요. 1950년대에 서독 경제는 연평균 8%씩 성장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갔고 공장이 가동되었으며 자동차가 거리를 달렸습니다. 폐허에서 20년 만에 유럽 최대 경제가 된 거예요. 반면 동독은 고전했습니다. 소련식 계획 경제였어요.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독을 부러워했어요. 왜 같은 민족인데 우리만 가난하지? 많은 동독인들이 서쪽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부터 1961년까지 250만 명이 동독을 떠났어요. 인구의 15%였습니다.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새벽 동베를린 주민들이 잠에서 깼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도시 한가운데 철조망이 쳐진 거예요. 동독 정부가 국경을 봉쇄한 겁니다. 며칠 후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장벽은 도시를 완전히 갈랐어요. 한쪽 거리에 사는 사람이 반대편 거리에 사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장벽을 넘으려 했어요. 140명이 장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8세의 페이터는 장벽을 넘다가 총에 맞고 1시간 동안 출혈로 죽어갔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서독은 계속 번영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서독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서독은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어요.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나치가 50만 명의 유대인을 가뒀던 곳이었죠. 브란트가 헌화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독일 총리가 희생자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해? 브란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선택이었어요. 과거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흔들렸어요. 폴란드에서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났고 헝가리가 국경을 열었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1989년 10월 동독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민이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동독 정부는 총을 쏘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월 9일 저녁 동독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새로운 여행 규정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대변인은 메모를 뒤적이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즉시요, 실수였어요. 정부는 다음 날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뉴스가 퍼졌어요. 장벽이 열렸다! 수천 명의 동베를린 주민들이 검문소로 달려갔습니다. 국경 경비병들은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마침내 11시 30분, 한 경비병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독인들이 서쪽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낯선 사람들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샴페인 병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장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망치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냉전의 상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1990년 10월 3일 자정, 독일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45년 만의 통일이었어요. 베를린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자정이 되자 독일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웃고 춤췄어요. 꿈만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통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독은 너무 낙후되어 있었어요. 공장은 구식이었고 인프라는 무너졌으며 생산성은 서독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서독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통일 세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독일인이 소득의 5.5%를 추가로 냈어요. 2021년까지 3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조 유로 이상이 투입되었어요. 약 3천조 원입니다. 엄청난 비용이었죠. 많은 서독인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야 해? 동독인들도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등 시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통일 독일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2005년 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었어요. 16년간 독일을 이끌었습니다.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죠. 2008년 금융위기를 잘 헤쳐나갔어요. 독일 경제는 유럽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왔어요. 메르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독일로 왔어요. 많은 독일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극우 정당이 성장했어요. 메르켈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를 기억했어요. 한때 독일인들도 난민이었으니까요. 2025년 현재 독일은 어떤 나라일까요? 유럽 최대 경제입니다. GDP 4조 달러로 세계 4위죠. 실업률은 5%대로 안정적이에요. 유럽연합의 사실상 리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졌어요.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있어요. 학살당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비석이 물결처럼 펼쳐져 있어요. 걷다 보면 점점 깊어지고 어두워집니다. 독일은 자국의 가장 어두운 과거를 수도 한복판에 기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학교에서는 나치 시대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아우슈비츠 방문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젊은 독일인들은 과거를 배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거리에서 나치 경례를 하면 범죄입니다. 나치 상징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독일은 과거를 잊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150년 전 비스마르크는 철과 피로 독일을 만들었어요. 3번의 전쟁으로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 독일은 2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유럽을 피로 물들였죠. 3번 모두 무너졌습니다. 1918년 제국이 무너졌어요. 1945년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1949년 둘로 쪼개졌죠. 그리고 4번째 독일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화해로, 정복이 아니라 협력으로, 국수주의가 아니라 유럽 통합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75년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기입니다. 한 나라가 3번이나 무너졌다 일어섰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과거를 직시한 겁니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사과했습니다. 보상했죠. 교육했어요. 기념했습니다. 독일은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독일을 바꾼 겁니다.
역사는 숙명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독일이 증명했습니다. 나라는 변할 수 있어요. 전쟁광이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어요. 무너진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가장 어두웠던 나라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제국의 영광도, 전쟁의 광기도, 분단의 비극도, 통일의 기쁨도 이곳을 지나갔어요. 4개의 독일이 이 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독일이 지금 여기 있어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독일이 말이죠. 이것이 독일의 150년입니다. 철혈에서 화해까지, 제국에서 공화국까지, 분단에서 통일까지, 전쟁에서 평화까지의 여정이에요. 3번 무너졌지만 4번째에 성공한 나라,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만든 나라, 바로 독일의 이야기입니다.